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벤저민 프랭클린, 덕의 기술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 지음, 조지 로저스 역금, 정혜정 옮김, 출판사 21세기 북스. 자, 오늘의 책은 벤저민 프랭클린의 덕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이 덕이라는 어떤 이 단어는 동양 철학에서도 사용하지만 서양 철학에서도 혹은 서양에서도 이 덕과 일맥상통한 아마 의미의 말이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접하기, 받아들이기 쉽게 이 덕이라는 글자를 쓰신 것 같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 저는 미국 지폐에 네, 새겨져 있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벤저민 프랭클린의 저서는 저도 처음인가요? 네. 자, 먼저 목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머릿말 프랭클린에 대하여 챕터 1 덕, 행복의 기초. 소원을 말할 때는 조심하라.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라. 행복, 보편적인 욕망. 프랭클린의 덕의 기술 1. 자, 챕터별로 프랭클린의 덕의 기술이 한 챕터당 하나씩 들어있네요. 챕터 2, 덕의 기술. 덕의 기술. 챕터 3, 진정한 이익. 우리는 자신에게 무엇이 이로운지 너무도 모른다. 무욕의 힘. 챕터 4, 부로 가는 길. 인간의 약점. 부로 가는 길. 챕터 5, 올바른 생각. 이성, 신뢰할 수 없는 안내자. 바르게 생각하는 방법. 챕터 6, 건강의 중요성. 음식과 운동. 적절한 휴식. 챕터 7, 마음의 행복. 세상을 밖에 보기. 육체와 정신의 근면. 챕터 8, 진실과 정직. 진실이 없는 곳. 선한 양심의 힘. 챕터 9, 인간관계. 논쟁의 문제점. 분쟁 피하기. 잘못을 들추어내는 일의 어리석음. 우정 쌓기. 챕터 10, 가족의 소중함. 좋은 결혼. 함께 성공하는 우리. 더더욱 애착이 가는 관계란 프랭클린 가족. 챕터 11, 덕과 나이듦. 노인들. 사람은 모두 죽는다. 챕터 12, 프랭클린의 신앙. 만물을 만든 유일신이 있다. 하느님은 경배를 받으실 분. 하느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영혼은 영원하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머릿말은 제가 잠깐 훑어봤는데 머릿말은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서 좀 생략을 오늘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행복의 기초 챕터 1 이 부분을 좀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챕터 1 함께 읽어보시죠. 덕, 행복의 기초. 원칙 하나. 사람은 덕 있는 삶,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 때만 행복하다.
1737년 가난한 리처드의 달력에 프랭클린은 이렇게 썼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다. 그렇다면 목표란 무엇일까? 사람들의 목표는 모두 같을까 아니면 다를까?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프랭클린은 간단하게 대답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비록 추구하는 방법이나 개념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목표로 삼는다. 즉,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목표는 행복뿐이라는 말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데도 행복한 사람이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프랭클린처럼 질문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성이 있는 창조물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이런 의문을 갖지 않으면 다음 말을 이해할 수 없다. 사람은 덕 있는 삶,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 때만 행복하다. 다시 말해, 우리는 행복의 기초와 근본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는데 실패한다. 가난한 리처드의 달력은 수수께끼 같은 말을 던진다. 즐거움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은 자신을 팔아 쾌락의 노예가 된다. 소원의 반을 이루면 걱정은 배로 늘어난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이 숭배하는 것을 경멸했더라면 인간은 좀 더 현명해졌을 텐데. 재산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더 악해질 것이다. 프랭클린은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자신의 행복이나 발전을 염두에 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가치가 된다. 즉, 재산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믿는다면 재산을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행동을 좌우할 것이며, 쾌락을 목표로 한다면 자신을 즐겁게 만드는 것들을 선택할 것이다. 가난한 리처드의 달력에 실린 글을 통해 미루어 보면 재산이나 쾌락을 추구한다고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것들이 불행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프랭클린은 깨달은 듯하다. 그는 한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 인간이 불행한 가장 큰 이유는 사물의 가치를 잘못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 이런 깨달음을 얻은 프랭클린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고 스스로도 만족하는 삶을 선택했다. 그가 선택한 삶은 이 책, 덕의 기술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를 이끈 중요한 가치는 그가 정성 들여 만든 기도책에 실린 말로 요약할 수 있다. 하느님은 창조물이 행복한 것을 기뻐한다. 덕 있는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에 행복이 없으므로 내가 덕 있는 삶을 살면서 행복해하면 그는 반드시 기뻐할 것이다. 소원을 말할 때는 조심하라. 호루라기에 너무 큰 돈을 쓰지 말라. 벤저민 프랭클린은 편지를 자주 썼다. 그가 친구들과 주고받은 편지에는 삶에 대한 지혜와 통찰이 담겨 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경험을 통해 깨우친 교훈을 자주 인용했는데 친구인 브릴론에게 쓴 편지는 재미있으면서도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사물의 가치를 잘못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즉, 호루라기에 너무 큰 돈을 썼기 때문이죠.
나는 당신이 묘사한 낙원과 그곳에 살겠다는 당신의 계획에 흠뻑 빠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린 결론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능한 한 선한 것을 많이 얻어야 합니다. 호루라기에 너무 큰 돈을 쓰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선한 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사람들의 고통은 줄어들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그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당신은 이야기를 좋아하니 내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몇 살 때쯤이었습니다. 어느 휴일에 친구들이 내 주머니에 동전을 가득 넣어주었습니다. 나는 곧장 장난감 가게로 달려갔는데 다른 아이가 쥐고 있던 호루라기 소리에 흠뻑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진 돈을 모두 주고 그것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호루라기를 불며 돌아다녔습니다. 나는 호루라기 때문에 즐거웠지만 가족들은 모두 귀찮아했지요. 호루라기를 얼마나 주고 샀는지 알고는 형과 누나, 사촌들은 내가 4배나 비싸게 호루라기를 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살 수 있었던 다른 좋은 것들을 들먹이면서 내 어리석음을 비웃었습니다. 난 분해서 엉엉 울고 말았죠. 호루라기가 준 즐거움보다 창피하고 분한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그 느낌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사려고 할 때 나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호루라기에 너무 큰 돈을 쓰지 말자. 그리고는 돈을 절약합니다. 나는 어른이 되면서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호루라기에 너무 큰 돈을 쓰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출세의 야망을 품고 정치적 집회에 참석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으면서 자유와 덕, 친구까지 희생하는 사람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호루라기에 너무 큰 돈을 쓰고 있어. 인기에 연연하는 사람이 소란스러운 정치판을 기웃거리다가 자신의 일마저 망치는 모습을 보았을 때도 그는 호루라기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안한 삶, 타인에게 선행을 베푸는 즐거움, 이웃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우정을 나누는 기쁨을 모두 포기하고 오로지 돈만 모으는 구두쇠를 만났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 당신은 호루라기에 너무 큰 돈을 쓰고 있군요. 육체적 즐거움만을 위해서 건전한 정신과 재물을 희생하고 건강을 해치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실수하고 있군요. 즐겁기는커녕 고통만 느낄 것입니다. 호루라기에 너무 큰 돈을 쓰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외모, 좋은 옷, 큰 집, 훌륭한 가구, 호화로운 마차에 전 재산을 탕진하고 결국 빚까지 져서 감옥에 가는 사람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 그는 호루라기를 너무 비싼 값에 사고 말았군. 아름답고 심성이 고운 여자가 심술궂고 난폭한 남편과 결혼한 것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하기도 하지. 그녀는 호루라기에 너무 큰 돈을 썼어.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사물의 가치를 잘못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즉, 호루라기에 너무 큰 돈을 썼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상에는 물리치기 힘든 유혹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킹존의 사과. 그것처럼 파는 게 아까울 만큼 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과가 경매에 붙여진다면 귀가 얇은 나는 또다시 호루라기에 큰 돈을 쓰게 되겠죠. 하루살이
인생의 상징. 프랭클린은 브릴론에게 쓴 편지에서 또 다른 비유를 들면서 인생이 빨리 지나가며 인간의 노력은 헛된 것이라고 말했다. 운명적으로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는 부와 명예마저 공허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노년에는 의미 있게 지낸 삶을 묵상할 때 진정한 만족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친구여, 당신은 물냉 졸리의 아름다운 정원과 그곳에서 친구들과 함께한 행복한 날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산책을 하다가 걸음을 멈추고 친구들 뒤에 남아 있었죠. 그때 하루살이가 수없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하루 만에 죽는다고 하죠. 나는 이파리 위에 자리 잡은 살아있는 하루살이 떼를 보았는데 마치 대화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내가 동물의 말을 알아듣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들의 대화에 골몰하다 보니 당신의 매력적인 말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군요. 어쨌든 나는 이 조그마한 생명체의 대화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파리와 목이라는 이국적인 음악가의 매력에 대해 열심히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이 짧다는 사실에는 개의치 않고 마치 한 달은 살 것처럼 오랫동안 토론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당신은 현명하고 정의롭고 관대한 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기에 이국의 음악에 대해 불평하거나 논쟁하진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다른 잎에서 혼잣말을 하는 늙은 하루살이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의 독백이 재미있어서 내게 좋은 말을 많이 해준 당신을 위해 그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나보다 훨씬 전에 산 하루살이 철학자들은 이 광활한 물냉 졸리가 18시간밖에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지. 나는 그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 모든 자연의 생명을 주는 저 위대한 등불은 지구의 끝에 있는 바다 쪽으로 재빨리 사라져 수명을 다하지. 그 등불이 우리를 둘러싼 물속에 잠겨 세상이 차갑고 어두워지면 전 세계는 죽음과 파괴에 이르고 말아. 나는 7시간을 살았어. 엄청난 시간이지. 400분하고도 20분이나 되니까. 우리 가운데 나처럼 오래 산 이는 별로 없을 거야. 나는 여러 세대가 태어나고 번식하고 죽는 것을 보았어. 내 친구들은 이제 모두 죽고 없지. 저들은 내 어린 시절 친구들의 손자들이야. 나도 곧 친구들을 따라가겠지. 그것이 자연의 섭리니까. 여전히 건강하지만 이제 10분밖엔 살 수가 없어. 이젠 더 이상 이 잎사귀 위에서 열심히 수집한 단물을 맛볼 수 없겠지. 하루살이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철학을 연구하려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정치 투쟁을 했던가. 도덕이 없는 법이 무슨 정치를 할 수 있을까? 하루살이의 존재는 얼마 가지 않아서 비폐해질 거야. 우리 세계의 철학적 발전은 얼마나 느린가? 슬프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친구들은 남길 이름이 있지 않냐며 나를 위로하겠지. 충분히 영광을 누렸다고도 말할 게야. 그러나 죽은 하루살이에게 명성이 무슨 소용인가? 그리고 18시간이 지나 세계가 끝나고 물냉졸리도 종말을 맞아 폐허가 된다면 역사 또한 어떻게 되는가? 열정을 갖고 노력했지만 나에게 즐거움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의미 있게 살아온 날들과 선한 하루살이들의 대화와 언제나 상냥한 당신의 친절한 미소와 목소리만이 내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덕이 없으면서 위대할 수는 없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인수협을 시작하기 전 필라델피아 최초의 신문인 위클리 머큐리에 비지바디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썼다. 그는 비지바디의 세 번째로 실은 글에서 독자들에게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 사설을 통해 프랭클린의 22세 때 생각을 알 수 있다. 그런 그가 46년 후에 타고난 덕목과 흔들리지 않는 성실함으로 권력자들과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는 누구도 알지 못했다. 프랭클린에게 카토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가 선택한 모범이었다. 그의 생각에 덕이 없으면서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없다. 페르시아 법에는 공립학교에서 일반 교양이나 과학 대신 도덕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었다. 그들은 유혹에 맞서 정욕을 통제하고 거래를 할 때는 정의를 지키고 쾌락을 절제하고 불운에도 꿋꿋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신중하게 행동하는 법을 가르쳤다. 나는 예술과 과학에 정통하는 것보다 도덕을 배우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을 위대하고 영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는 덕만으로도 충분하다. 가토를 아는 사람이라면 나처럼 생각할 것이다. 가토가 소유한 땅은 외진 곳이었고 살림살이도 풍족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토는 그 누구보다도 위대했다. 나는 사업차 어느 집에 갔다가 눈에 확연히 띄는 한 사람을 보았다. 그는 행동도 경박하고 몸집도 작았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확실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그는 자신이 환영받을 만한 사람인 것처럼 문을 두드렸다. 그는 아주 평범한 시골 사람처럼 입고 있었는데 외투는 투박하고 속옷도 손으로 짠 것이었으며 수염은 이래쯤 기른 데다가 신발은 무거워 보였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 심지어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존경을 받는 것일까? 우리가 그를 존경하게 된 것은 우아한 모습이나 멋진 옷 때문이 아니었다. 나는 오랫동안 몸에 밴 덕이 생김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그의 얼굴에 드러난 정신의 위대함이 말과 행위에도 배어 있어서 존경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그는 사물을 따뜻한 인간애와 자비심을 가지고 바라보았으며 동시에 과감한 결단력도 있었다. 그것은 근거 없는 확신과는 다른 것이었다. 확고한 가치관과 성실함 때문에 그는 위대하고 힘있는 사람들과 마주치는 특별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담대할 수 있었다. 또 올곧은 정의감과 공명정대함으로 사람들의 이견을 중재함으로써 이웃들이 난처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게끔 했다. 그는 항상 솔직하게 말했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스스로 선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아내려고 할 때에도 당황하거나 하지 않았다. 그는 결코 이웃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받는 일도 없었으며 지혜롭고 쾌활했다. 또 이방인에게 베푸는 친절과 선량함, 자비심, 억압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 친구에 대한 충실함, 겸손함, 정직함과 성실함, 중용, 나라에 대한 충성심, 절제, 인간애, 관대함, 대중 앞에서의 용기와 같은
크나큰 덕으로 국민의 존경을 받기에 충분했다. 돈 많고 많이 배우고 권력도 있지만 덕이 없는 사람보다는 이런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누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그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열망은 있지만 옳은 방법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적은 것은 걱정스럽고 슬픈 일이다. 이런 숭고한 야망을 그릇되게 추구하는 일이 너무나 흔하다.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공부에 매진하거나 부를 쫓는 사람도 있고 재치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 인정받으려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덕과 비교해 볼 때 재치나 부, 외모, 학벌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을 좋아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칭송하며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덕 있는 사람은 숭배하고 사랑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만큼 덕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지런히 선행을 하면서 자신을 훌륭하게 가꾼다면 덕 있는 사람이 늘어나겠지만 선함이 없는 훌륭함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은 대단한 착각이다. 덕을 갖추지 않고도 훌륭한 사람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읽다 보니까 굉장히 유익하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실시간으로 읽다 보니까 원래는 저의 생각도 이제 좀 정리를 해가면서 또 말씀을 드리면서 책을 소개하는데 뭔가 이게 대사톤으로 책을 읽어야 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분열이 왔어요. 정신에 분열이 와서 내가 프랭클린의 말인 것처럼 대사를 읽을 때는 그걸 끊고 제 생각을 말하게 되면 꼭 다른 사람의 말을 끊는 것 같은 다른 분이 지금 말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말을 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을 못 끊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제 저는 밑줄을 좀 그어가면서 책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이 없었습니다. 밑줄 그으랴, 뭐 연기하랴, 뭐 책 소개하랴, 제 생각도 한번 정리해 보랴 정신은 없었는데 밑줄 그었던 부분의 내용들만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비록 추구하는 방법이나 개념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목표로 삼는다. 즉,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목표는 행복뿐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그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덕 있는 삶,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 때만 행복하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행복을 위한 만족을 위한 어떤 목표, 그 목표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밑에 보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가치가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재산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믿으면 재산은 축적하는데 도움이 될 행동을 하면서 행복을 느낄 것이고요. 뭐 그런 식이죠. 자, 하지만 프랭클린은 이후의 내용에서 부자가 악해질 일이 너무 많고 부자가 불안에 떨 일도 많다라는 식으로 이 부를 쫓는 목표를 가진 것을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나는 오랫동안 몸에 밴 덕이 생김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저는 이 말을 좀 공감합니다. 외모가 뭐 잘생겨지거나 아름다워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 사람이 풍기는 어떤 느낌이 저는 네, 느낌도 생김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느낌을 나한테 주고 어떤 사람은 저런 느낌을 나에게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그 사람을 만났을 때만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 외모, 생김새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외모가 단순히 모양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풍기는 모든 것, 보여줄 수 있는 혹은 내가 느낄 수 있게 하는 모든 것이 외모라기보다는 이 책에 쓰여진 것처럼 생김새라고 해야 될까요? 네, 생김새 안에는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소가 정말 아름다운 분들도 저는 많이 뵀거든요, 살면서. 와, 이분은 정말 이분이 웃고 계실 때는 뭐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다 날아가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받았던 분도 계시고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네, 그게 바로 그분이 쌓아온 덕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돈 많고 많이 배우고 권력도 있지만 덕이 없는 사람보다는 네, 그냥 덕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요즘에는 뭔가 옳은 방법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적다. 그래서 걱정스럽고 슬프다. 라고 프랭클린이 얘기하셨는데, 이때도 이랬나 봐요. 지금도 저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옳은 방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좀 비열하고, 네, 잘못된 방법으로 어떻게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싶어서 그런 야망을 꿈꾸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와, 이게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비슷한 선한 사람이 있고 비슷하게 또 악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지만 프랭클린은 중요한 가치인 덕을 내세우면서 이것과 비교를 합니다. 덕과 비교해 볼 때 재치나 부, 외모, 학벌이란 과연 무엇인가? 어, 좀, 네, 좀 약간 가벼운 말로 표현하자면 네, 덕과 비교했을 때 그 다른 것들, 뭐 재치, 외모, 부, 학벌 이런 것들은 쓰잘데기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함이 없는 훌륭함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은 착각이다. 라고 말한 부분에서 저도 모르게 잠깐 멈췄었습니다. 정신이 멈췄었어요. 와, 대단히 네, 명문장이다. 선함이 없는 훌륭함이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책을 소개했고요. 벤자민 프랭클린의 책은 뭐 거의 교훈집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종종 유행해 왔던 어떤 이야기를 토대로 교훈을 주는 그런 책들이 있었잖아요. 딱 그 책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서 재미있게 교훈을 습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책 덕의 기술 네, 추천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네, 더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